30페이지에 돼지 저금통 그림이 있어. 여기 밑에가 여기 내용에 동전, 100원짜리 동전으로만 가득 채워진 저금통이 있어. 저금통을 안 뜯고 저금통 속 동전의 개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어. 그렇지. 저금통의 원래 무게랑 동전 한 개의 무게를 알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 저금통의 무게를 재면 거기서 원래 저금통 무게 빼면 나머지 동전 무게잖아. 그럼 동전 한 개가 얼마인지 알면 몇 개 들어있는지 계산이 가능하겠지. 약간 그런 식의 개념. 작은 입자, 우리가 내부를 알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환산해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이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하는 건데,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라고 말해? 원자량이라고 말하는 거겠거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크기와 질량이 매우 크고 뭐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태양과 태양계의 행성의 상대적 질량 이렇게 나타냈어. 지구는 정말 쬐끔해. 그 다음에 목성, 토성 뒤에 이거 막 너무 갑자기 확 커졌다가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1번에서 지구 실제 질량은 이러면 금성 실제 질량은 얼마냐 이걸 묻거나 실제 질량, 상대적 질량 이거 왜 사용하냐 뭐 이런 걸 묻고 있어. 지구의 진짜 질량? 6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 엄청나게 거대한 값이지. 그런데 그럼 그걸 이용해서 금성의 질량을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지구 질량이 0.82잖아. 지구 질량 곱하기 0.82 하면 금성의 실제 질량이 나오겠지. 이렇게 수치가 너무 크면 10의 몇 승에 1승, 2승이 아니라 막 20 몇 승, 막 30 몇 승 막 이렇고 수치가 너무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너무 큰 것들을 이용할 때 상대적인 값을 되게 많이 이용하는데 반대로 너무 작은 걸 할 때도 상대적인 값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이게 상대 질량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거고, 우리가 이 상대적인 질량은 진짜 질량은 아니잖아. 지구의 질량 1로 잡았으면 지구의 질량이 1에다가 단위를 따로 붙이지는 않아요. 상대 질량 값에다가는 단위를 따로 붙이지 않아. 그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구, 뭐 우주 이런 건 너무 질량이 크니까 우리가 그거까지 어떻게 하지 않지만 원자는 화학에서 많이 다룰 거야. 원자도 상대적으로 질량이 너무 작아. 게다가 문제는 원자 한 개 이렇게 띄어내서 실험할 수가 없어. 잡지도 못해. 여기 보니까 원자의 실제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24승 뭐 요런 정도의 질량, 뭐 상상도 안 돼. 마이너스 24승이라니 0.000 해가지고 막 공이 막 그 정도 있는 거잖아. 감도 안 잡히는 저울로 잴 수 없네. 요런 애들. 근데 우리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실험한단 말이야. 우리가 실험하는 그런 물질들은 그 한 개의 질량이 이렇게 작으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뭉쳐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겠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 개수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해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걸 이용할 때는 진짜 값 대신 상대적인 값을 사용한다라는 걸 알아두고, 원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너무 그 질량이 작으니까 우리가 상대적 질량을 쓸 거야. 그 상대적 질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량이라고 부른다. 근데 상대적인 값은 기준이 있어야 돼. 너희들 여기 위에 우주 여기에서도 뭐가 기준이야? 지구가 기준이란 말이야. 지구를 1로 놨을 때라고 보고 하는 거거든. 원자를 이용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상대적인 값이 나와. 그 기준을 뭘로 잡냐면 얘로 잡아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원소기호 쓰고 주변에 숫자 써있는 거에 의미 얘기했었지?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숫자 뭐라고 불러? 질량수라고 불러. 질량수는 그 원자의 질량에 영향을 미치는 입자의 개수의 총합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원자 안에 있는 질량, 그 개수, 입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잖아. 전자는 너무 가볍죠. 우리 경입자라고 부르잖아. 전자는 원자의 질량에 영향을 하나도 안 미쳐. 그러다 보니 질량에 영향을 미치는 입자들의 개수라고 하면 결국 뭐하고 뭐의 개수야?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인 거야.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를 합했더니 12가 되는, 결국 질량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개수가 12개 있는 아이, 걔를 기준으로 잡는 거지. 이거를 그냥 얼마라고 놓기로 했냐면 10이라고 놓기로 했어.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합했더니 12개 있는 그런 탄소 원자의 질량을 10이라고 놓으면 요 비율로 환산하면 나머지는 얼마인가 다 계산하는 거지. 실제 탄소의 질량이 얼마냐면 실제 이 질량수 12짜리 탄소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에요.
그러면 원래 실제 질량이 이런 애인데 그걸 10이라고 놓기로 했으니까 다른 애들은 실제 질량 알면 상대 질량 얼마인지 무슨 식 이용하면 돼? 비례식 이용하면 돼. 자, 화학 문제 풀 때 팁을 알려주면 몇 가지 아닌 케이스들을 뒤집어 애지간하면 비례식 이용해서 풀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 여기는 공식으로 정리된 아이들도 있거든. 나중에 뒤에 가면 이건 뭐 이렇게 구해야 공식을 줄 건데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나 보면 다 비례식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비례적인 관계로 우리가 뭔가 따져볼 수 있다.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 되겠지. 기준을 잘 알아두세요. 상대적 질량 따질 때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고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환산된 값, 그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한다. 탄소가 정말 질량수 12짜리만 있을까? 아닌 거지. 너희들 작년에 그거 배우지 않았냐?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는데 원래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 이 기준이야. 기본이야. 그 질량수 1짜리가 기본이야. 그런데 중성자 하나 있는 애도 있고 중성자 2개 있는 애도 있기는 있단 말이야. 얘를 뭐라고 해? 중수소라고 하고 얘를 삼중수소라고 해. 드티륨, 트리튬이라고도 불러서 D나 T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얘에 비해서 질량수가 2배, 3배잖아. 그럼 사실 수소는 워낙 가벼운 애니까 중성자 하나, 2개 이렇게 더 있는 게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 질량이 막 2배, 3배 돼. 그러면 이런 애들 내가 계산해서 뭔가 따졌는데 질량이 똑같지가 않은 아이들이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사실 이 상대적 질량을 구해서 걔 질량, 원자량을 얘기할 때 매번 그 아이가 중수소인지 삼중수소인지 계속 얘기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수소야 그게? 중수소야? 삼중수소야? 그냥 수소야? 막 이렇게 계속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존재해서 그런 것들의 고려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을 분류하는 이런 부분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지는 않죠. 뒤에 가서 나올 건데 2단원에서 나오는데 지금 살짝 나중에 언급될 거를 살짝 이야기할게.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아이소토프라고 해요. 자, 이름에 뜻이 다 설명돼 있어. 동자가 무슨 동자냐면 같을 동자. 위는 위치야. 어디에서의 위치가 같냐면 주기율표에서의 위치가 같아. 너희들 주기율표 작년에 배웠잖아. 우리가 주기율표를 양성자수로 배치하지? 양성자수가 뭐야? 원자? 번호잖아. 주기율표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뜻은 숨은 뜻은 뭐야? 원자 번호가 같아. 양성자수가 같아. 그럼 원소기를 똑같이 쓸 수 있겠지. 그런 아이들이야. 근데 뭔가 다르니까 이렇게 분류하겠지?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는 동일. 그러나 중성자수가 다른 요런 아이들이에요. 그럼 중성자수가 다르다는 건 결국 무슨 수도 달라? 질량수가 다른 거지. 그래서 거의 지구상의 모든 원소들이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탄소도 나는 기준을 예로 삼았어. 원자량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탄소는 중성자가 7개인 애도 있고 8개인 애도 있어. 그래서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지구과학에서 암석이나 뭐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거든. 얘네들이 붕괴되는 비율 뭐 이런 걸 이용하는데 뭐 질소로 바뀌고 막 이런 걸 이용하는데 그때 이런 동위원소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요 위에 질량수들을 다르게 해줘. 얘네들은 밑에를 굳이 안 써도 돼. 왜냐하면 똑같이 밑에가 뭐야? 6이잖아. 양성자 숫자가 똑같아. 근데 중성자수가 다른 아이들이다. 질량수가 다른 아이들이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자량은 그냥 상대적 질량으로 막 계산하려 봤더니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런 애들이 막 자꾸 존재하는 거야. 막 갈등돼. 그래서 탄소의 질량수 12짜리를 12로 놓는 게 기준이지만 실제로 탄소의 원자량 그러면 얘도 무시할 수가 없겠지? 약간 고려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자량을 기준은 12탄소의 질량을 12로 잡지만 실제로 어떤 원소의 원자량은 걔네들의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걸 다 고려해서 따져줘야 돼. 그래서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다 고려해서 평균값을 구한 걸 실제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고 평균 원자량인데 사실은 그 값을 그냥 대표값으로 쓸 거라서 그냥 우리가 원자량 그러면 대체로 평균 원자량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의 경우
자, 이런 질량수가 걔네들의 상대적 질량하고 거의 값이 같거든. 그러면 사실은 얘는 상대적인 질량으로 원자량 구하면 얘는 원자량 거의 13 정도 될 거고 얘는 14 정도 될 거야. 그런데 지구상에 얘가 거의 99%, 이 비율은 약간 좀 틀리긴 하지만 얘네들이 합해서 한 1%라고 치면 얘네들의 존재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내가 평균을 구하면 거의 어느 값에 가깝겠어? 거의 12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웬만한 애들은 한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아. 탄소 같은 경우에 12탄소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 그래서 평균을 구해도 거의 12 정도가 나와요. 수소 같은 경우도 1짜리가 압도적으로 많아. 아무리 평균을 구해도 거의 1점 얼마, 1.0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은 아이들의 값에 근접한 값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뭐 반올림 할 것도 없이 거의 버림처럼 이렇게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가끔 그걸 버릴 수 없는 아이들이 존재를 해서 그런 경우에 점몇 이런 게 등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러냐면 염소가 35.5의 평균 원자량이거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저울 그림 있는 데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야.